햇빛이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던 초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 내외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엄마, 요즘 기억력도 자꾸 깜빡하신다면서요? 이번 기회에 좀 편하게 쉬세요. 좋은 곳이에요. 며느리 서연은 고분고분한 말투에 미소까지 띠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힐링 요양센터. 간판은 화려했지만 주변은 음산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건 창백한 얼굴의 직원이었습니다.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족이 데려오신 게 맞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고 싸늘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싸늘한 작별 인사가 오갔습니다. 엄마, 몸 잘 챙기시고요. 일단 한 달만 있다가 다시 데리러 올게요. 한 달. 단어 하나에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차가 떠나고 입구 자동문이 착 소리를 내며 닫혔을 때 왠지 모를 폐소공포 같은 것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여기 진짜 좋은데 맞아요? 얼떨결에 짐을 챙긴 직원의 안내로 좁은 복도를 지나 방에 들어섰습니다. 방은 작고 눅눅했고 커튼은 햇빛을 가리기보단 외부를 차단하는 듯 꽉 닫혀 있었어요. 옆 침대엔 말없이 누워있는 노인이 있었고요. 묘하게 썩은 내와 약품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한 방. 복도에서는 누군가 슬리퍼를 끌며 걷는 소리,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리는 울음 같은 신음소리. 그곳은 쉼터가 아니라 버려진 자들의 종착지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직원에게 아들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핸드폰은 맡기고 가셨다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 면회 가능하니 기다려 보시죠. 직원은 습관적인 말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면회는커녕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들과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고 편지도 없고 계좌이체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함께 지내는 할머니들의 이야기 속에서 알게 되었죠. 이곳에 오는 사람들 중 일부는 가족이 다시 데리러 오는 일은 없다고요. 어떤 이는 치매 진단이 내려졌고, 어떤 이는 재산을 넘겨주고 버려졌고, 또 어떤 이는 자식이 실종 신고까지 냈다더군요. 어느새 내 이름은 정의 어르신이 아닌 사오실 분옥 어르신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 혹시 내 집은 지금 누구 것이 되어 있을까? 은행에 전화해 보려 했지만 핸드폰도 주민등록증도 도장이 찍힌 서류도 모두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요양원 가시면서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며느리 서연. 누구보다 다정했던 사람. 손주 돌볼 때 내 허리 다 나가도 고맙다 한마디 안 하던 그 여자가 요양원 입소 전날 밤 내 손을 잡고 말했었죠. 어머니, 한 달만이다 생각하세요. 쉬는 거예요. 그 말이 어쩌면 이별 인사였던 걸까요? 아니면 계획된 배신의 마지막 장면이었을까요? 이곳에 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면회는 없었고 전화는 끊긴 지 오래였죠. 요양원의 식사는 늘 밍밍했고 방은 퀴퀴했고 대화는 한낮 지나가는 바람처럼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복도에서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분옥 씨, 혹시 아파트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아파트요? 요즘은 자식들이 집 팔고 요양원 보내는 게 유행이라던데. 저도 그랬거든요. 팔고 난 뒤엔 연락이 끊기더라고. 그 말이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설마 우리 기석이도? 이상한 불안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1층의 김 노인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2년 넘게 지냈다는 분이었죠. 혹시 밖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 노인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원봉사 오는 친구 중에 법대 다니는 애 있어요. 걔가 도움 줄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저는 그 학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만났죠. 이름은 제이.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어요. 방배동에요. 근데 지금도 제 건지 모르겠어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해 볼게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고분옥, 고자는 노풀고, 분은 향기분, 옥은 옥자. 얼마 후 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 집 이미 2달 전에 거래가 끝났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거래가 끝났다고요? 누구 맘대로? 위임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 서명한 서류로 진행됐대요. 그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요양원 들어오던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었죠. 어머니, 귀찮은 서류들은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편히 계세요. 그게 다 계획이었구나. 집을 팔려고 나를 이곳에 가둔 거였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 내 것을 가져갔을까? 아파트뿐일까? 그동안 모아둔 적금, 보험, 예금까지 모두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겨놨던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이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통장도 여러 개 정리된 흔적이 있어요. 주소지도 바뀌어 있고 인감도 등록이 다른 데로 되어 있네요. 누가요? 며느리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서연 맞으시죠?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며느리에게는 뒷바라지하면서도 늘 미안하다고 했었고 기석이 먹을 반찬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무릎 아파도 시장에 다녀오던 내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제이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위임장 사본 구하고 인감증명 위조 여부 확인하면 형사고소 가능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고 요양원 밖으로 나가긴 어려우시죠?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제가 변호사 한 분과 연결해 볼게요. 자문만이라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는 정말 든든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요양원에서 나눠준 작은 수첩 한 귀퉁이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배신한 가족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다. 아들 기석이, 며느리 서연, 너희는 내 집을 팔았고 내 돈을 빼앗았고 나를 이곳에 버렸다. 그걸 모를 줄 알았지? 하지만 나는 이제 눈을 떴어. 복수 같은 건 안 할 거야. 단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저지른 짓을 세상에 낱낱이 밝힐 거야.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데도 제 눈엔 그림자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제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도 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운 그 거짓의 껍데기를 깨부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이제 들어오시죠. 하얀 가운을 입은 신경정신과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제 발걸음은 마치 전장에 나서는 병사처럼 무겁고도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정상이란 걸 입증해야 했으니까요. 도장은 위조될 수 있어도 정신은 위조되지 않으니까요.
검사실 안에서 제게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여기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장소는요? 자녀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요양원 이름은 힐링센터, 아들 이름은 김기석, 며느리는 서연입니다. 저를 그곳에 데려다 놓고 집을 팔고 예금도 모두 인출했지요. 의사는 눈을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 말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절 팔았어요. 집도, 통장도, 제 이름도.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병원 내 작은 보호병동에 머물며 매일같이 그날의 대화를 머릿속에 되새겼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아직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모성은 기석이의 그 다정하던 웃음을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웃음도 그 눈빛도 전부 가면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뒤 제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A사 용지 몇 장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미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결과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면담하자고 하셨어요. 진단 결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지기능 정상, 고령에 따른 경미한 기억력 저하 외 특별한 치매 증상 없음.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기억력도 또렷하시고 자기 표현 능력도 매우 좋으세요. 사실상 이분께 치매 진단을 내린 이전 병원의 진단서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정상임을 입증했다는 안도감보다는 분노가 더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진단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적었을까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과거 진단서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진행된 의심스러운 검진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호자 서명이 며느리 단독으로 돼 있고 환자 직접 서명은 공란이더군요. 공란.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서현, 그년이 내 서명을 위조했구나. 그때 그 서류들, 그 사인들 다 그년의 연극이었어. 그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다시 만난 자리에서 본격적인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위조된 위임장 확보. 두 번째, 아파트 매매 서류 원본 입수. 세 번째, 통장 거래 내역 추적. 네 번째, 경찰 고소 접수 준비. 할머니,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랬는지 그 동기와 정황을 입증하는 게 수사에 훨씬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석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리고 서연은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 줄은 몰랐죠. 그런 경제적 압박 때문에 네, 제가 모은 돈이 그들에겐 유일한 탈출구였던 거예요. 근데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날 팔았어요. 요양원에, 거짓 병명에, 재산까지 빼앗고선 연락조차 끊었죠. 제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혼자 계셨는데 큰이모가 병원 한번 안 모시고 나중엔 재산 정리까지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을 땐 이미 서류는 다 넘어간 상태였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내일이 우리 모두의 일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나만의 억울함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재산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라 존엄을 되찾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서가, 이제 내가 뭘 잃게 될지 알게 될 거야. 엄마 하나 없애면 다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넌 어머니를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를 팔아버린 인간으로 기록될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첫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저는 병원 문을 걸어 나갔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딸이자 어머니로서 그리고 분옥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밤새 뒤척였습니다. 기석이 그 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3살 때 폐렴으로 병원에 실려갔던 날 아들이 추울까봐 자고 있던 제 몸 위에 담요를 덮어주던 그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하지만 감상에 젖을 틈은 없었습니다. 제이가 그날 아침 얼굴이 굳은 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이걸 보셔야 해요. 그녀가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 화면이 떠 있었고 거기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며느리 이름으로 이전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매매가 19억 5천이래요. 그런데 신고된 계좌로 입금된 돈은 15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차액은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4억 넘는 돈이 어디로 간 거야? 추적해보니 중간에 서연의 개인 명의 계좌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같은 날 기석 씨 명의의 주식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됐고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둘이 공모했구나. 며느리 혼자 한 일이 아니었어.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복수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어요. 요양원이라는 공간은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고 전화기 한 통 쓰는 것도 허락이 필요했으며 외출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죠. 게다가 저는 아직도 며느리가 위조한 서류로 치매 초기 진단이 내려진 상태였거든요. 도움 없이 이곳을 나갈 수 없겠구나. 그때 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법률 상담 봉사가는 단체의 변호사 선생님이에요. 요양원 안에서도 방문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 네, 이 일에 관심 가질 분입니다. 고령자 사기 사건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게 며칠 후 저는 그의 도움으로 정식 상담을 받게 되었고 변호사의 첫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고분옥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이며 위임장 위조가 맞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서명 위조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 계약서라면서 주는 종이에 여러 번 서명을 하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제 통장, 도장, 심지어 주민등록등본까지 모두 가져갔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서류 조작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어르신의 상태를 치매 초기로 조작한 의료 소견서도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법적으로 판단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대신 서류를 처리한 거죠. 쉽게 말해 살아있는 미성년자처럼 만들어 재산을 다 빼앗는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를 바보로 만들어서 내 재산을, 내 이름까지 가져간 거구나.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명확히 인지 능력이 있고 지금처럼 정황과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이건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 탈취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단 외부에 나가셔야 해요. 병원 재진단과 경찰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나갈게요.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두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보며 말도 줄이고 밥도 반쯤 남기며 직원들이 다가오면 눈을 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했어요. 그러자 며칠 후 간호사가 제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오실 고분옥 어르신요.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말수도 줄고 정서적 변화도 크고요. 그 말에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아. 이제 완전히 속은 거야. 그리고 2주 뒤 외부 병원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발급되었고 드디어 저는 2명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바깥 공기를 마시며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이가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병원 안에서 저를 본 순간 눈빛으로 신호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씨앗이 세상에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기석 씨 명의의 계좌는 총 5개입니다. 그중 4개는 작년부터 사용 내역이 없고 나머지 하나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네요. 문제는 이거예요.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엔 수십 건의 송금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죠. 거기엔 익숙한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골든힐 요양센터 입금 500만 원, 신경정신과 검진비 80만 원, 양도세 납부 방배동 아파트 외. 마치 범죄자가 자백하듯 그들의 거짓과 탐욕이 계좌 이체 내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명의 계좌도 추적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양원 입소 당일에 큰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어요. 등기일자와도 겹치죠. 제 손에선 종이컵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이건 명백한 사기지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이 며느리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일부는 아들 명의 사업체로 우회 송금된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석이는 정말 이걸 다 알고 있었을까요? 거래동의 서류에 기석 씨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다고 봐야죠. 아니면 공모했거나 묵인했거나요. 심장이 아팠습니다. 아들까지 포함된 배신이라니. 모른 척해도 되는 일이 있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선이 있잖니, 기석아. 제이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요. 이건 단순한 민사 소송이 아니에요. 형사 고소, 사문서 위조, 배임, 강제 입원. 하나도 빠짐없이 걸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문자 기록, 이메일, 통화 내역, 위임장 원본. 하나라도 빠지면 상대방에게 반박 여지를 줄 수 있어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오기 전 며느리가 다급하게 제게 내밀었던 서류 뭉치. 어머니,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병원에서 필요하다네요. 순간 의심이 들긴 했지만 아들 옆에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인 서연을 보고선 그래, 애도 있는데 불쌍하다며 도장을 찍었던 그날. 그 도장 어디에 썼을까요? 며칠 후 저희는 서연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그녀의 계좌로 들어온 금액 중 일부가 쇼핑몰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됐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접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촬영하거나 기록해둘 수 있는 건 많아요. 제이가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몰래 CCTV 위치를 파악했고 서연이 쇼핑몰 내부에서 직원에게 말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너 이 서류 복사해뒀지? 도장 날인본 있는 거. 그 짧은 대사 한 줄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이는 격앙된 표정으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증거 하나 더 찾았어요. 지난달 서연 씨가 병원에 제출한 진단서. 그거 의사가 발급한 게 아니래요? 그럼 누가요? 병원 행정직원이 위임장 확인 없이 출력한 걸 서연이 직접 수정해서 냈대요. 그걸 요양원 입소 사유로 제출한 거예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의료 서류까지 손을 댔다면 이건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조직의 일원 같은 수법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작은 목소리로 제 일기장에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나는 아들의 흔적을 추적했고 며느리의 손에 묻은 잉크 냄새를 맡았다. 그 잉크는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위조하는 데 쓰였고 도장은 가정의 울타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감옥문에 찍히는 자물쇠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자물쇠를 부술 열쇠가 바로 내 손에 있다는 걸. 이제 모든 퍼즐은 다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접수, 그리고 법정에서 마주할 시간입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길 한마디도 준비했다.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고 너희에게 희생된 증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9월의 공기는 아직도 후덥지근했지만 제 두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피고소인 김기석, 서연, 혐의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 행사, 강제 입원에 의한 인신감금, 재산 편취 및 횡령. 고소장은 변호사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서명은 제 손으로 했습니다. 맺힌 피를 짜내듯 꾹 눌러 쓴 제 이름. 고분옥. 제 손으로 내 아들과 며느리를 고소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 이건 범죄고 당신은 피해자예요. 고소장 접수는 그 자체로 큰 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갈등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기석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었고 그는 첫 조사 일정을 알게 되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우리 고소했다며? 도대체 왜 이래? 그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가 섞인 어딘가 흔들리는 톤이었습니다. 너, 내 등본을 누가 가져갔는지 기억나니? 뭐? 토장을 누가 가져갔고, 위임장은 누가 만들었고, 나를 요양원에 누가 처박았는지 말해봐. 기석은 몇 초간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서연이가 한 거야. 난 몰랐어. 나 진짜 몰랐다고. 순간 제 심장은 멎을 뻔했습니다. 도망치는 남자의 말투였습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책임만 피하려는 태도. 그럼 내가 한 서명은 뭐였니? 매매 계약서에도 내 이름이 있더라. 그건 그냥 서연이 시켜서.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 그는 그렇게 모든 걸 아내 탓으로 돌리며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며칠 뒤 서연도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당당하게 말했죠.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라고 의사 진단까지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건 가족의 의무죠. 그 진단서가 위조된 건 알고 계셨습니까? 전 그런 거 모릅니다. 병원에서 준 걸 낸 것뿐이에요. 진단서가 수정된 파일에서 나왔고 IP 추적 결과 그 수정은 당신이 직접 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제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경찰서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며 지역 언론의 작은 단신 뉴스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고령자 요양원 강제 입원 후 재산 편취 사건 아들 부부 고소당해. 기사는 크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엔 충분했습니다. 분옥이 아주머니, 그 며느리가 그렇게 사나웠대요. 기석이 걔 젊을 때부터 속물 같더니 결국.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고 기석은 직장에서 잦은 사직서를 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직접 찾아오겠다고 연락을 했고 다음 날 요양원 면회실로 들어선 그녀는 화장기 없는 민낯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너도 사람이니? 기석 씨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도 학교에서 소문나서 울고 다녀요.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보자. 네가 내 통장을 들고 갔을 때, 네가 내 아파트를 팔았을 때, 네가 내 이름으로 위조한 서류를 경찰에 낼 때, 그땐 네 아이 생각 안 났니? 서연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처음은 아니었고 그 눈물은 늘 나를 속일 때 흘러나왔거든요. 며칠 후 기석과 서연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 보호 차원이었다. 매매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위임장은 본인의 도장과 서명이 있었다. 그들의 반격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끝까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 돌아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돌려받는 싸움이 아니라 내 이름, 내 삶, 내 존재를 다시 세우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고분옥. 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절대 치매도 아니며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갑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27부 302호 법정. 회색 양복을 입은 기석과 검은 재킷을 걸친 서연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손짓에 맞춰 억지로 시선을 회피하는 그들의 모습은 내게 가족이 아니라 그저 사건의 피고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원고 고분옥 씨는 1949년생, 현재 77세 고령으로 서울 자택에서 살던 중 자녀들의 강요로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요양원에 강제 입소되었고, 판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한 단어, 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고소인은 집 매매 계약에 대한 동의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한 적이 없으며 등기 이전 서류상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의 입장은 기석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고 자녀들이 보호자 자격으로 재산 처분과 요양 결정을 했습니다. 위임장은 원고의 도장과 지문이 확인되며 이는 합의에 의한 보호 조치였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확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판사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고분옥이 지금 말하는 제가 자신의 이름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란 겁니까?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40년을 혼자 세탁소에서 일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김기석, 그 아이 고등학교 학비, 대학교 등록금, 결혼자금 다 제 손으로 냈어요. 서연이란 며느리도 내가 첫 월세 받아서 예물 사줬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등본이 사라지고 집 문서가 바뀌고 저는 낯선 요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릴 땐 한마디 말도 필요 없다는 걸 저는 제 자식한테 배웠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의 법정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 증언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요양원 간호사였던 박 간호사. 그녀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법정에 연결되었습니다. 처음 입소 당시 고분옥 어르신은 명확하게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매일 밤 내가 왜 여기에 있냐고 저희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의 말투나 행동은 치매라기보다는 혼란스러워하는 정상 노인의 모습이었고요. 한 번은 아드님이 방문하셨을 때 어르신이 집에 데려가 달라며 울먹이셨는데 그때 며느리분이 입 닥치라는 식으로 어르신을 제지했던 장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증언이 끝나자 기석은 고개를 푹 숙였고 서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작은 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재판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이 싸늘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어르신,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지금 이겼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법정에서 내 이름 부를 때 아들 이름 말고 내 이름으로 불린 게 그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며칠 뒤 서연은 조건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집값의 30%를 돌려드릴 테니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 인생을 30%만 돌려받을 수는 없단다. 나는
전부를 되찾을 거야. 그리고 드디어 법원은 다음 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법적 싸움의 끝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문턱. 내 이름 석자로 다시 선 세상 앞에서 이제 나는 두려움 없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27부 법정. 그날따라 유난히 햇빛이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재판정의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어쩐지 제게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2024가 합 3만 1255호 사건 고분옥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 문장은 제 모든 억울함을 벗겨내는 주문이었습니다. 피고는 위조된 문서를 통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을 처분하였으며 이는 민법 제580조 및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법대 위에 앉은 판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로소 저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서연은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에게서 분노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집 등기 이전은 취소되었고 요양원 측에서는 정식으로 저에게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보호자 요청이 있어 입소를 진행하였으나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기에 절차상 불완전함을 인정합니다. 그 서류를 읽으며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야 진짜 고분옥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비닐로 덮인 소파와 먼지가 내려앉은 액자들을 하나씩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어릴 적 기석이 쓴 손편지,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첫 번째 세탁소 간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분옥, 세탁소 정직하게, 묵묵히, 지금은 그 문구조차 촌스럽지만 제 인생을 그대로 담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작은 전등 하나만 켜놓은 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창틀 너머로 바람이 살며시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링. 문을 열어보니 그 앞엔 기석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그는 마치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마당에 있는 작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아. 차나 한 잔 마시고 가.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차 두 잔을 따라내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아들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되찾은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제 존재, 그리고 어쩌면 아들과의 마지막 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노인 권익 증진 기여자 표창 수여식 안내. 저는 웃으며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젠 상장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로서 다시 살아간다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나는 이제 늙었다, 쓸모없다, 내 이름은 잊혔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라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름이 있고 지켜야 할 존엄이 있으며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분옥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듣고 나서 내용이 어떤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